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길고 긴 연휴도 있었고, 또 어린이날을 지나고, 이제 5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오늘이 5월 4일이고,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쌤이 이 수업을 찍는 이 순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는데, 하루빨리 여러분을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1단원을 마무리할 것이고 이제 뒤에 2단원부터는 적용을 해 나갈 거니까 마지막 남은 내용에 열심히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8번째 담론 윤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 담론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은 독일 철학자인 윌겐 하버마스라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담론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는 않죠. 근데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의사소통이에요.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담론 윤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도덕 규범 역시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론 윤리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이 결과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이 의사소통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의사소통을 위한 이상적인 담화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이해 가능한 말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컨대 쌤이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혹은 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반야신경에서 이르기를 색소 상행식 오온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일체는 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재행무상하며 재법무화하기 때문에 진정한 실체는 공하다. 따라서 우리는 진여를 찾아서 끊임없이 팔정도를 수양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좋은 말을 했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불교의 관점을 쌤이 방금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언어 파괴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유행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또 사용하면은 의사소통이 합리적으로 안 되겠죠. 이해 가능한 말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소통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돼요. 성실하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했나? 예. 뭐 했나? 예. 안 했나? 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다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진실성. 당연한 이야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거짓 자료를 가져와서 선동을 한다든지 왜곡시킨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진실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번째,
정당성,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비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서 그 비도덕적 행위가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지켜질 때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도덕 규범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관점입니다. 또한 하버마스가 제시한 특이한 개념, 공론장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되게 참 중요한 문제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기 이전에는 물리적 거리, 그 다음에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들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공론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필요한데 하버마스는 이 공론장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하버마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전문가들만 모아놓고 의사소통을 하면은 그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시선과 실제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게 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함에 있어서도 조금 학생의 지위나 학생의 발언권들이 올라가서 조금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물론 이 전문가들만 모아놓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져요.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너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 전원이 합의하는 것이 베스트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의할 때까지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100% 동의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버마스는 또 어디까지도 오픈해두냐면은 100% 동의를 했는데 다음 날에 내가 이 합의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곰곰이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날 다시 안건을 던져가지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면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 하버마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특히나 절차라고 하는 게 중시되는 사회잖아요.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우리 사회에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결국 참여자의 개개인들의 발언권을 보장을 해줘야겠죠.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도출하자. 윌겐 하버마스의 담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번째. 도덕과학적 접근. 자, 요 부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여러분 선배들 3학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얼마만큼 나올지는 몰라요 아직. 지금 3학년들이 6월 평가월, 9월 평가월 수능을 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파트예요. 아직까지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이 도덕과학적 접근의 첫 번째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신경윤리학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 신경윤리학은 뭐냐면은 결국 이 윤리학을 뇌과학적 접근하는데 뇌과학이 아니더라도 뭐 호르몬 분비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폭이 넓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적 행위를 위한 이성이라든지 감정의 작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실천되기까지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신경윤리학이에요. 물론 또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은 결국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호르몬의 분비라는 걸로 추격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한테,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호르몬 주사 한 번 먹으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쌤은 물론 이 과학적인 호르몬 분비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 의지라고 하는 것도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가겠지만 현대에는 이런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문학에도 윤리학이라는 인문학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에 있는 강력한 쪽에 있는데도 과학이 진초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사회탐구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지만 과학을 멀리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진화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게 만약 우리가 미국에 살았으면 아마 가르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그냥 진화론을 깔고 가지만 특정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 진화론을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종교적으로 국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진화윤리로는 우리가 한 이 도덕적인 행동들, 남을 돕는 행위, 이타적 행위 등의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생존과 유전자를 남겨서 번식하는 데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각자에게 늑대가 돼가지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돼서 겁나게 싸우고 있으면은 생존에 불리하고 나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약자를 보호할 때 우리가 생존에 보다 유리하고 나의 유전자를 남기는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라고 보는 게 진화윤리학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물론 이 관점도 이 관점 역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진화론이라는 걸 들고 올 때는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돼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생학.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전적 형질에 따라서 우열을 두는 그런 학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저 우생학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해서 다른 민족에 대한 이 홀로코스트,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화적으로 덜 됐다라고 보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을 도덕성을 기준으로 우열을 두게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총 9개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단원부터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배울 텐데 거기에 이 9가지 관점을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남은 1단원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